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물론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실상은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어릴 적 기억은 항상 아프고 외로운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저희를 외할머니 손에 보내놓고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 뒤로 1년에 한 번을 올까 말까 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그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죠. 그래서 늘 엄마가 가고 난 다음이면 울다가 지쳐 잠든 남동생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할머니에게 내내 참아왔던 투정을 부리곤 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영미야, 네가 크면 엄마 마음 이해할 거다. 그래도 학비는 꼬박꼬박 보내주잖니. 나도 내 딸이지만 때로는 원망도 되고 너희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자. 대신 이 할미가 네 엄마 목까지 너희한테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당시 많이 어렸지만 저를 잘 따라준 남동생과 우리 두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 할머니가 저의 엄마이자 아빠였고 형제이자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의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저는 25살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저랑 저의 남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놓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셨죠. 할머니의 부재가 우리에겐 너무나 컸지만 우린 그래도 서로를 더욱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어요. 그 뒤로 남동생은 다 커서 취업까지 하고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서 참 유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화를 먼저 이끌어갈 줄 알고 배려심이 많은 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힘든 세월을 산 저와는 달리 화목한 가정 속에서 유복하게 자란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게 저에게는 없는 점이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2년 정도 만남을 가졌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래도 엄마가 와주셨어요. 엄마는 옛날에 재혼을 하고 이미 재혼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2명이나 있었기에 제 결혼식에 오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주석을 비워둘 수 없었기에 엄마를 용기 내서 불렀죠.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그쪽 집에서 모르게 몰래 와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고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도 보태 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워낙에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만 해도 엄마 몫은 다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엄마의 도움을 받고 남동생의 축복 속에서 저는 결혼식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결혼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시댁이 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려되었던 것이 저의 가정사였어요. 고아 아닌 고아인 제 사정을 이렇게 부유하고 화목한 집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인사 간 날 저한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이쁜 것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엄마 해주마. 내 딸로 생각하고 아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결혼이 더욱 든든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이 아직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일을 활발하게 배우고 있을 때라 시댁으로 합가를 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직장도 그만두고 시댁 사업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체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 제가 투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회계 일이어서 남편 사업을 도우며 정리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까진 좋았어요. 남편의 일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남편 사업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도 뿌듯하고 오히려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아직 남편도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시부모님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처음에 저한테도 결혼하면서 시댁 사업 쪽으로 들어오던 월급을 줄 테니 일을 좀 도우라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처음 한두 달까지는 월급을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저 지금 월급을 석 달째 못 받고 있어요. 꼬박꼬박 직원들 월급 결제 올리면서 제 월급 내역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제 것만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아버님께 오늘 저녁에 좀 여쭤볼 생각이에요. 아, 네 남편이 얘기 안 하디? 네 월급은 그냥 우리 애 몫으로 좀 더 보내고 네 월급은 없애기로 했다. 아니 가족끼리 무슨 월급을 그렇게 꼬박꼬박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리고 그 월급 몇 푼 받는다고 너네한테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한테 보내줄 월급 우리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2년 뒤에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그때 그 집으로 받아. 네? 아니 남편도 저한테 그런 말 전혀 없었고 누구 하나 당사자인 저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벌써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아유 참,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나도 네 시아버지 대신에 너한테 말한다는 걸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아무튼 너네한텐 하등 해될 것 없이 다 좋은 조건이니까 너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넌 이미 우리 아들 월급으로도 충분하게 먹고 살잖니. 우리 아들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거 생각하면 너 여기에서 월급 더 받는 것도 염치 없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머님 아들 사업 돕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뭐야? 아니 넌 가족 일에 뭘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지금 당장은 안 줘도 2년 뒤에 집으로 하나 해준다고 하잖아.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계산 속이 훤해? 네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너도 여기 가족이야.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서 일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당연히 가족끼리 돈 안 받고 일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애초에 약속이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텐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월급 안 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말도 틀린 것은 없었지만 저도 제가 일하고 당당하게 받기로 한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질 수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저는 월급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결혼 생활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와의 생활은 힘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모와 저는 서로 상극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아는 시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저는 함께 사는 내내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그랬죠.
처음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의 첫날에 저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하나 마주해야 했었어요. 첫날 아침에 저는 전날 시모에게 매일 아침마다 다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저 역시 매일 할머니가 아침상으로 뜨끈한 국과 밥을 차려주었기에 그게 습관이 되어 꼭 오전에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 잘 됐다 싶었었어요. 아니 근데 아침상을 거의 다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와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 황당한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얘, 너 지금 밥 한 거니? 우리는 아침에 밥 안 먹어. 그냥 간단하게 식빵이나 시리얼 먹고 끝내지. 그냥 계란 후라이 몇 개랑 식빵만 좀 구우면 되는데 어떡하니? 아침상 거의 다 차린 것 같은데 우린 먹을 사람이 없어. 다 치워라 얼른. 입에 대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침밥 문화가 집안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뒤의 말이 저를 너무나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한 편이라서 한쪽에만 간단하게 차려놓고 저만 먹을게요. 식빵이랑 우유는 금방 준비하고요. 아유, 참 유난스럽긴.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만 먹어도 하루가 든든하던데 난. 넌 좀 없이 자라서 그런 거니? 꼭 쌀밥을 먹어야지만 뭔가 먹는 것 같아? 아침부터 냄새나서 영 별로다 난. 이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제 막 신혼살림 시작한 며느리가 얼마나 더 당당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친달처럼 여기겠다는 시어머니는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침밥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다행히도 당시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편한 대로 먹으라고 하기에 저는 제가 원래 먹던 방식대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부딪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은 일찍 잠에 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유일하게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곳이 바로 저와 남편 방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둘 다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런지 둘 다 밤만 되면 쌩쌩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가끔씩 야식도 먹고 가끔씩 둘이서 밤에 영화도 보러 가는 등 저희만의 데이트를 즐겼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잠기가 밝은 데다가 본인이 자야 하면 모두가 다 자야 하는 타입이라서 정말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저희 방에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꼭 노크도 없이 무작정 들어와서는 한마디씩 하고 불도 마음대로 턱 꺼버리는 사람이었죠. 예, 니들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무슨 밤에 잠 안 온다고 이때까지 깨서 그러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다. 얼른 자. 니네 방에서 나오는 불빛이 우리 방까지 들어와서 내가 다 잠을 못 자. 얼른 자. 시어머니는 억지까지 심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불을 켜면 항상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인들 방까지 빛이 들어온다며 억지를 피워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늦게 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녁밥을 먹고 거의 9시면 주무시는 분이셨고 저희는 11시, 12시쯤에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늦게 자는 편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꼭 올라와서 그렇게 저희를 간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통하질 않아서 제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저녁에 늦게 잠이 드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일정 보내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늦게 자는 편도 아니라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밤중에 수시로 저희 방에 들어오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름 그래도 신혼인데 노크도 없이 밤에 불쑥불쑥 들어오시는 건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좀 많이 불편해서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어머, 얘가. 저 대바라진 것 좀 보게. 예, 내가 그러는 건 둘 다 내 자식들이니까 그러는 거지. 어디 네가 남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너도 참, 나야말로 참 섭섭하다. 내가 얼마나 널 딸처럼 생각했으면 그랬겠어? 남 같으면 그렇게도 안 했다. 저는 시어머니의 답변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래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예의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참, 알았다. 이제 나 그 방 다시는 안 가마. 흥!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단단히 삐졌는지 그 뒤로는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저도 참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꽤 오래 말씀을 안 하시길래 자식된 도리로 화해할 겸 해서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서 선물 하나 사드리고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한 번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네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부딪힌 일들은 무수히 많지만 저는 2년 뒤에 나갈 생각 하나만 가지고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중간에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사업을 다 배우고 물려받기 위해선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했기에 그때까지는 시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편은 잘 적응을 하면서 사업 확장까지 이루어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까지 그 체인점이 생겨나기 시작해 출장으로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제야 일을 제대로 배워가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에게는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임신을 원하고 있었던 터라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을 만나곤 했었는데 임신한 뒤에 친구들을 만나 그 소식을 전하니 너도 나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축하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당부하는 것까지 잊지 않았었죠. 예, 그렇게 애 가지고 싶어 하더니 진짜 잘 됐다. 너무너무 축하해. 근데 너 아이 생겼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 관리 더 잘해야 돼. 얼마 전에 우리 중학교 동창 수영이 알지? 걔가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글쎄 걔가 임신하고 나서 그 남편이 떡하니 바람을 폈다지 뭐야. 그 충격으로 애도 잃고 이혼까지 했대 글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네 몸 관리, 태아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네 남편 관수 잘해야 돼. 내 말 명심해라. 저는 친구의 말에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는 말 같아서 남편에게도 아이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때 아이와 남편 때문에는 힘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집에서 자주 못 봤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는 회사 출근도 안 하게 되어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몸도 잘 챙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의 압박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압박을 주었죠. 예,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아들만 있으면 돼, 아들.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넌 책임감 가지고 아들 낳아야 하는 거야. 알았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하기 전에도 임신을 한 이후에도 아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듣다가 이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미 생긴 아이 성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바람대로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이미 아이는 제 뱃속에 생겨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성별은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데 계속 아들 거리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아이, 아들이든 딸이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저는 용기 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직 눈, 코, 입도 안 만들어진 애가 뭘 듣겠니 듣긴. 다 필요 없고 딱 아들만 낳아라. 아들 낳으면 네 시아버지가 2년 안 돼도 너네 아파트 사서 내보내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아들만 낳아. 그럼 네 인생도 더 피는 거야. 네가 지금 우리 아들 만나서 사업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것도 호강하면서 사는 건데 고급 아파트까지 생겨서 나가서 살면 얼마나 더 인생이 피는 거겠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넌 그냥 오늘부터 아들 낳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거려요.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님, 아버님 손주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딸이 태어나더라도 아들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얘, 너는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아들만 낳을 생각하라니까. 무슨 딸이야 딸은. 부정타니까 앞으로는 딸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만약에 손녀 낳으면 내 아들이랑 갈라서 생각까지 해. 그 정도 각오로 하란 말이야. 아주 그냥 결혼 전엔 그냥 내 딸같이 생각이 들어서 예뻤는데 이제 보니 자기 할 말 똑 부러지게 하는 밉상이네, 밉상이야. 내 말 명심해라. 저는 무슨 거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할 말도 없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아이 성별에 정말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까지 받아 아이 성별을 확인하는 그날까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딸이어도 내 자식이고 너무 예쁜 내 아이일 텐데 제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제가 힘이 들든 안 들든 결전의 순간은 다가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로 가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껴야 할 때 너무나 큰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죠.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성별을 이야기해 주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엄마 닮았네요, 아빠 닮았네요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우리 부부가 들은 대답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닮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극한의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 어떻게 알려야 할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죠.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오늘 산부인과를 가는 걸 알고 있었고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자마자 결과를 말씀드렸고 그때부터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제 비극적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족족 꼴보기도 싫다며 막말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보면서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불쑥불쑥 내뱉었어요. 아유, 저거. 그냥 이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예, 너는 저런 거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니? 아주 그냥 이 집안 잡아먹겠어. 그렇게 우리 집안의 아들 귀하다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집만 쏙쏙 골라서 하는지 원. 아이, 엄마 왜 그래요? 이번에 딸 낳고 다음번에 또 아들 낳으면 되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 어디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나는 그냥 마음 딱 먹으니까 네가 태어나더라. 그것도 외동으로. 하여간에 다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다가
점점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만 보면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이곳에서는 숨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저희 방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는 걸 보자 시댁에서는 다들 놀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짐 싸들고 나온 거야? 네, 저 짐 싸들고 나왔어요. 이 집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로서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이제 더는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나 정말 이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꼴 보기 싫은 제가 직접 2발로 나가드릴 테니까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어디 그 인성들로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되는지 두고 볼 거예요, 제가. 저는 그동안에 속에 쌓은 한을 다 풀어버리듯 말해버리고는 나왔어요. 근데 이때 왠지 모르게 이혼만큼은 바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괘씸한 남편에게 바로 자유를 준다는 것이 약이 올라 싫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도 좀 더 제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주장하며 애가 닳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 작성은 거부를 한 채로 집 밖을 뛰쳐나왔죠. 근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남동생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서럽고 힘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의 품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할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났지만 할머니에게는 갈 수가 없으니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며칠만 제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기댈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애원하듯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버려지듯 살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애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제 삶이 싫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누군가에게 기대기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기 내어 말을 했죠. 정말 다행히도 그때만큼은 엄마에게도 저에 대한 모성애가 생겨났는지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 저는 엄마의 다급한 이야기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자리에서 서서 혼자 엉엉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정말 바로 달려오셨는지 얼마 안 되어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 손을 잡고는 한 설렁탕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진솔한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눌 수가 있었죠. 엄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밥 먹는 것만 지켜보시면서 깍두기도 썰어주시고 김치도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따스함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먹은 설렁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설렁탕이 되었을 만큼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나서 좀 진정이 되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우릴 버렸어요? 왜 우릴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나랑 동생도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이었는데 왜 우린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재혼해서 낳은 애들만 엄마 자식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미안하다, 영미야. 그게 사실은 사정이 다 있었어.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래서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고 그 이유는 엄마의 재혼 대상은 초혼이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재혼에 애까지 딸린 이혼녀라는 걸 알면 결혼을 시키지 않을까 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아예 알려지지 않아 엄마는 저희를 자주 보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였죠. 또 엄마도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데다 시집살이까지 심하게 받고 살고 있어 저희를 더 찾을 수가 없던 거였어요. 오히려 엄마는 저희 학비를 대기 위해 시집살이를 참아가면서 살았고 그 집안 몰래 저희 학비를 대가며 저희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거기까지 설명을 들으니 같은 여자로서 그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많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겨운 뒷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다행히도 엄마를 많이 괴롭히던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재혼했던 그 아저씨도 결혼하면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얼마 전 암에 걸렸다가 수술 후에 엄마의 케어를 통해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조금씩 생활의 안정, 마음의 안정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했다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엄마의 인생도 저 못지않게 정말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 엄마는 어떻게든 저희를 먹여 살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경제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저희 남매를 키울 수 없었고 그때 만나게 된 돈 많은 남자 집에 초혼인 것처럼 시집을 가서 온갖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랑 없는 남편 밑에서 악착같이 버텨 몰래 저희 뒷바라지를 하신 거였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재혼한 남편 몰래 모았던 돈 3천만 원을 전부 다 제 손에 쥐어준 거였고요.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고 저는 엄마의 고된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낸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와의 멀었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이 꼴을 해서 나왔는지 물었고 저는 엄마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나 그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운을 떼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할 틈도 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 제가 뛰쳐나온 시댁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뭐야? 감히 내 딸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해? 아니, 그때 결혼식 때는 사람들 참 좋게 봤었는데 내가 이것들 가만두나 봐. 너 당장 앞장서. 그 집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버릴 거니까. 엄마는 불도저처럼 화를 냈고 엄마의 큰 성화에 저는 그 집안으로 엄마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시댁으로 쳐들어가자마자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 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 보셨죠? 어머, 네네.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입니까? 내 딸이 여자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집안에서 내쫓은 게 다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어머나, 누가 내쫓았다고 그래요? 본인 발로 직접 알아서 나간 건데. 웃기지 마요. 얘가, 내 딸이 제 발로 알아서 나갔다고? 당신네들이 그랬다며. 여자 임신하면 이혼하라고. 손주 낳을 거 아니면 갈라서라고 한 게 그게 어디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아들도 못 낳는데 이 집안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당신 딸이 얼마나 밉상인 줄이나 아세요? 지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아들도 못 낳는 게 뭐가 그리 당당해서는 눈 똑바로 뜨고 짐 싸들고 나가는 게 그게 어디 며느리로서 할 짓이랍니까? 이쁜 구석이라도 있어야 우리도 데리고 있지.
하는 짓은 밉상해. 집안이라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고아 신세로 지내는 거 데리고 온 걸 감지덕지에도 부족할 판에 막말로 당신도 얘 그래서 버렸던 거 아니오? 얘가 이 모양이니까 엄마 노릇도 하기 싫어 뛰쳐나갔겠지. 하여간에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고 아주 좋은 거 가르치셨네요. 시어머니는 심한 막말을 했고 그걸 듣던 저희 엄마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버렸어요. 뭐야? 이년이 뚫린 입이라고 뭐든 다 말해도 되는 건 줄 알아? 나는 욕해도 내 딸은 그따위로 욕하면 안 되지. 너 내가 가만 안 둬. 시아버진 놀래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말렸고 그때 남편은 어디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놀란 마음에 엄마를 말렸지만 이미 흥분을 해버린 상황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게 영 쉽지 않았어요. 둘이서 엉겨붙고 머리채를 뜯으며 싸우다가 엄마가 힘을 더 많이 써서 한 번에 시어머니를 제압해버리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도 또 싸움이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주민 신고로 경찰이 신고해 그 둘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쌍방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내가 당장 집 알아봐 줄 테니까 내 옆으로 이사와. 이제 네 새아빠도 한 번 아프고 나선 정신 차렸는지 옛날 같지 않어. 그리고 내 새아들도 내 자식이지만 내 첫째는 무조건 너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내가 다 챙길 거야. 이제껏 못했던 엄마 노릇 지금부턴 하나하나 다 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새아빠 아프고 나선 집이 좀 기울어서 지금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앞으로는 너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네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고 이 엄마만 따라와. 엄마가 해주는 든든한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길로 저는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의 말대로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에서 엄마는 매일매일 저한테 맛있는 밥도 해주고 저희 집안 청소까지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만삭이 되어 힘든 몸일 때는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해줄 만큼 엄마는 저를 아껴주었기에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서 아이를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절 케어해 준 건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엄마의 새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엄마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을 더 데리고 집으로 온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엄마의 새 남편이었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 커졌네.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랑 그쪽을 내가 한참 갈라놓은 것 같아 죄스럽네요. 너무 늦어버렸지만 용서해요. 네? 엄마, 내가 다 이야기했어. 이제 더는 몰래 너네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부턴 당당하게 너희 엄마로도 살 거야. 다행히도 이 사람도 다 이해해줬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네 아빠 노릇까지 다 해줄 거니까 이제는 행복만 하자 내 딸. 저는 이날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저의 새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 역할을 다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호칭이 아저씨라고 나갈 만큼 사이가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아빠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 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큰 의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마음이 잘 열린 건 아니었어요. 이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인해 제 마음이 열릴 수 있었죠. 내가 많이 어색하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나 내 부모나 이 사람 고생 참 많이 시켰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고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내 안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이뤄지지 뭐야. 그래서 나도 참 이 사람 괴롭게 많이 했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그리 사람이 좋은지 내 부모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다가 나까지 아픈데도 그거 다 포기 안 하고 그저 나 간병하느라 또 세월 오래 쓰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내가 이 사람을 참 힘들게 했구나. 이제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게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너희 남매의 존재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이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나한테도 소중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내가 잘할게. 아빠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줄 거야. 이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남동생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자주 찾아왔었는데 그때 엄마와도 새아빠와도 재회를 하면서 모든 오해를 다 풀고 새로운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엄마의 새 두 아들하고도 안면을 트고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게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생기게 되면서 저는 행복과 축복 속에서 제 딸을 순산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집을 합치자고 하셔서 저는 엄마와 새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새아빠는 자신의 손녀딸 방도 직접 꾸며주실 만큼 지극정성이셨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새 집에 지내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시댁 쪽에도 아이를 낳은 걸 알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혼 소장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저희 새아빠도 그걸 보고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저희는 그걸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 이혼 소장을 보자마자 저에게 딱 하나를 시키셨죠. 예, 너 지금부터 그쪽 집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죄다 녹음해라.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건지 증거를 남겨놓으란 소리야. 단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녹음해놔. 그리고 너한테 막말하는 것까지 다 녹음해. 알았지? 저는 엄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했죠.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이혼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그 안에 엄마가 말한 모든 증거들을 다 담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 이혼 진행하실 건가요? 그래, 못할 게 뭐 있니? 너도 어차피 이혼하려고 우리 집에서 뛰쳐나간 거 아니야? 아니지. 네가 여기 있었다고 한들 어디 그 뻔뻔하게 짝이 없는 얼굴 우리 쪽에서 더 보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 진즉에 내쫓았을 거다. 어디서 뻔뻔하게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해? 너는 그냥 우리 가문의 수치야 수치. 아들도 못 낳는 구제불능이라고. 다신 이 집안에 찾아올 생각하지 말어라.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또 한 번 화가 나야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말한 증거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엄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시댁 사업장의 1호 프랜차이점으로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하셨죠. 플랜카드 내용 안에는 아들 손주를 못 낳고 손녀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며느리를 버린 이 집안을 고발합니다. 라고 써져 있었고요. 엄마의 1인 시위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마스크를 쓰는 시국이라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 사업이 많이 기울어지면서 체인점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었는데 여론까지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듯 했었어요.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체인 사업이었기에 아마도 엄마의 1인 시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사채에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리저리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만 듯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은 정말로 제 친구가 경고를 준 대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하필 꽃뱀에게 걸려 사기까지 당한 듯 했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혼 때 위자료에 양육비를 포기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뻔뻔한 건 저희 엄마가 1인 시위를 할 때 한창 여론이 안 좋아지니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 입을 막아보기 위해 1억을 줬었는데 나중에는 그 돈까지 되돌려 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몰락을 해버리는 걸 보면서 저는 사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아마도 여전히 그 집 며느리로 있었다면 제 신용까지 건드리며 대출 받아달라, 돈 좀 대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미리 그 집을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을 하면서 그 집과는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차려지는지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야 정신이 났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은데 당신 어디야? 제발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 나 요즘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여보. 됐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이젠 내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꿀 거니까 더 이상 나도 우리 애도 찾을 생각하지 마. 이제 당신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정말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고 저는 아예 시댁 쪽과는 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남편 쪽에게서 받은 합의금과 위자료로 키우고 있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마치 어린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아빠의 부재에 대해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또 우리 아이의 삼촌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삼촌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 장난감도 사주고 놀아주고 하는 모습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지 않게 크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저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 하나로 인해서 제가 인생의 큰 낙을 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인생의 큰 낙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게요. 앞으로의 저의 삶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